도쿄의 한겨울 칼바람이 도시를 가로지르던 밤이었습니다. 한때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런웨이를 장악했던 여자가 이제는 이름 없는 그림자처럼 길거리를 떠돌고 있었죠. 모든 걸 잃어버린 그녀가 우연히 들어간 작은 한국 음식점. 단순히 한 끼를 먹으려던 그녀는 그곳에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음식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음식은 단순한 김치찌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버틴 한 여인의 땀과 사연, 그리고 인생의 비밀이 담긴 특별한 맛. 도대체 그 음식이 그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길래 그녀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도쿄의 겨울 공기는 생각보다 훨씬 매섭네요. 재킷에는 길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차가운 공기가를 비집고 들어와 제 뼛속 깊은 속이 스며들어요. 괜찮습니다. 움켜쥐지만 무게도 기억도 만만찮은 상대가 아니네요. 기내 네온 사인은 메모 위에 반사돼 비슷하게 그리고 눈부신 그림처럼 분수내리는 듯해요. 사람들은 바람을 쪼개는 몸을 웅크리고 얼굴을 숙인 채 바삐 냄비고 각기 다르게 움직이는 하나의 그림자처럼 이동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멈추기엔 마음이 너무 초조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힐이 통신하는 동안 딸깍딸깍 울리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만으로도 저와는 거리가 먼 옛날의 삶을 살게요. 모든 게 다 이뻐졌네요. 광장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찾고 사진작가들이 제 머리 방향 하나, 재미있는 바베큐 하나까지 갖고 싶어고 카메라를 그들이 대곤 합니다. 22살이었던 땐 경쟁업계의 하얀은 일본 샛별이 모두 저를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구별합니다. 눈부시다, 특별하다, 선별하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믿고 있어요. 부스럭이라는 건 참기 쉬웠어요. 오래 못해요. 이제 32살인자 저는 더 이상 잡지 표지 속 소녀가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은 제 얘기를 할 때 시들어가는 꽃이라고 속삭여요. 그 말을 숨기려고 하지도 마세요. 이젠 너무 늙었어. 그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 말들이 생각보다 더 튀어오르려고요. 인정하고 싶은 것, 그 말들이 제 안에 저를 짓는 것 같아요. 마치 이 겨울밤의 추위처럼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제 생각이 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크기요. 며칠은 거의 먹었어요. 통증이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며 어떤 기분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음식은 오래전의 옛날의 조죠. 현재 제 문제에서 통제할 수 없고 또 다른 것이 머물고 있습니다. 어느새 발길은 긴자의 한적한 골목으로 마는 것입니다. 클럽 몬스터도 어둡고 상점보다도 더요. 붐비던 거리의 소음이 멀어지고 제 숨결이 편안한 공기와 희미하게 피어올랐다요. 집으로 돌아오려고 해요. 어두운 빈방에서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도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모르죠. 키읔키읔키읔 작은이 자리에 자리를 잡으면 됩니다. 손으로 잡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문제이므로 멀리서 보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듯한 냄새에 빠지는 것을 멈추려고 합니다. 고기 굽는 냄새의 마늘 그리고 뭔가 새콤한 맛이 나겠네요. 제게 더 큰 울음이 터졌습니다. 들어오세요. 낯선 이름이 들려오네요. 문 쪽을 영 끝에 서서 보이는 작은 체구의 여성이 서 있군요. 다행스럽게도 그 안에는 따뜻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앞치마는 제자리에 있어도 손이 없을 것입니다. 저를 향해 손짓하며 닿습니다. 지속되는 생존. 이 사람도 이 장소도 전혀 모르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운동과 배고픔이 저 대신 결단을 내렸어요. 당신을 위해 응답을 받으십시오. 레스토랑 내부는 작이었습니다. 몇 개의 테이블 외에 따로 부분, 벽에는 사진들과 손글씨로 구분된 부분이 유리 아래에 끼워져 있습니다. 어딘가 난로가 윙윙거리며 따뜻한 바람을 뿜어내고 있었죠. 음식 냄새는 훨씬 더 강력하고 그 맛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생존에 도전합니다. 앉으세요. 포인터가 앞부분의 도구를 알려주는 소리가 들립니다.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싶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부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외됩니다. 먹어요. 몸이 따뜻해요. 그릇을 제 앞에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릇 안에는 붉은 장식품이 있을 것입니다. 두부 조각, 돼지고기, 그리고 김치 같은 게 보참 모함. 매콤하면서도 새콤한 향이 코끝을 자극하고 그것만으로도 뭔가 기분이 좋습니다. 옆에 있을 생각이 나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뜨거워진 것이 먼저 몸속으로 나가고 곧 강렬하고 채도 여러분의 맛이 나를 가득 찼습니다.
과거에는 밑하고 운동한 음식들이 전혀 없었어요. 귀찮아요. 제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음식입니다. 목이 메어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에 대해 신경 쓰고 또 한 입, 또 한 먹었어요. 정말로 스스로를 벌주지 않고 제 자신을 제대로 먹이고 있어요. 꽤 실감이거든요. 주의해야 할 점을 치대더니 제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고개를 끄덕이세요. 목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시 자신의 일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제야 마음 편히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릇이 바닥을 이길 때쯤 그 따뜻함이 단지 제 몸을 데우는 데에 그치지 않게 되기를 깨달았습니다. 이 음식은 제 안에 들어와 차갑고 공허한 곳까지 스며들어 뭔가를 치유하고 싶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지 않지만 안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괜찮았어요. 이다시 제게 다가와서 조용히 앉았죠. 나는 박 아주머니라고 해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박 아주머니는 억지로 말하게 된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지내고 계셨고 그분은 충분히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부엌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저는 당신이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칼질 하나, 국을 젓는 동작 하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충실합니다.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술을 창조하는 것 같아요. 언제든 다시 와요. 얘들아 할 준비가 되면 그때 와도 괜찮아요.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레스토랑을 나설 때 그곳의 따뜻함을 저를 감싸고 있을 것입니다. 네온사인이 전보다 더 많은 가치가 있는 공기도 덜 차갑게 느껴집니다. 정말로 제가 기동 중이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항이요. 좋아할 가게일 것 같아요. 박 아주머니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지금 한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막았거든요. 이장회복의 막. 작은 레스토랑은 큰 건물들 사이에 있는 것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판은 옛날 옛적에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닿을 때마다 매콤하고 맛있는 냄새가 코끝을 찔러고 겨울바람이 문을 닫기 위해 내부는 따뜻한 공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 온기가 마치 저를 안아주는 것 같고 나는 순간적으로 멈춰서 있어요.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더워서가 아니거든요. 이 공간에는 노래하는 동안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방 감시자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아주머니가 눈치를 봅니다. 도마 상의한 손길로 만두를 빚고 계셨죠. 내가 존재하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며 환하게 미소를 짓습니다. 미소 지을 때 얼굴에 있는 주름이 더 많은 별자리에 그게 눈에 띄게 낯설어요. 대처가 죄송합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고 그 이상은 아쉬운 이름표가 맞습니다. 박 여사가 있었다. 들어왔으면 앉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다정하고 단호했어요. 저 잠깐 머뭇거렸어요. 낯선 곳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말하는 게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 가게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결국 작은 나무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테이블은 갈색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은 것처럼 표면이 단단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게 부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군요. 테러우 김이 모락모락 나는 김치찌개 한 그릇을 제 뒤로 하고 있습니다. 붉은색 유니콘을 위로 두부, 파, 트렁크 대지고 뜨고 있었습니다. 매콤하고 시큼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며 저 안에 두 가지가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먹어요. 그녀가 간단하게 말하더라고요.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다정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마음이 따뜻할 것 같아요. 나는 그릇을 도둑질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며 공기 중에 저와 아주머니 사이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일치하고 저는 그 소리에 대응해서 페이스가 붉어졌습니다. 사실끼리 함께 먹었어요. 아니, 사실 몇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제 삶은 스스로를 옥죄는 다이어트와 영양 줄임의 반복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릇을 나누어서 처리하기 위해 섹션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저를 보시죠. 무언가를 먹지도 나만을 위해서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려 주십시오. 나는 결국 그것을 거부합니다. 유일하게 짜증나게 하더군요.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휴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맛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동료 맛이 독립을 감싸고 평온한 김치와 그의 톡 쏘는 맛이 엉뚱한 끝을 찔러요. 그 사람은 단순히 뜨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것을요. 따뜻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음식이 아니겠어요? 희귀한 위로 보살이 모험, 이동고 생각했던 것과 같은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이었습니다. 해안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탐험하세요. 정말 제의들이 흐려졌거든요. 유일하게 저는 받았어요.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이상한 것 같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낯선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주머니는 제자리에 앉으시더군요. 그리고 저를 존경합니다. 그녀의 따뜻함은 따뜻했어요. 그게 단순히 음식만은 그렇지 않군요. 그녀가 조용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신이 잊혀지지 않을 것 같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엄지손가락을 세워야만 합니다. 그녀는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보고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녀는 몸을 의자에 기대며 두 손을 테이블 위에 포개는 것이 싫습니다. 나도 처음 왔을 때는 두려웠어요. 내가 음식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그렇지요. 어디서 오셨어요? 혹시 궁금해서. 목소리가 좀 떨렸어요. 한국에서요. 그녀가 잔잔히 웃으며 쉬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아마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기도했을 거예요. 왜 여기로 오셨나요? 저는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누려고요. 그녀가 간단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이드의 낚시터와 놀라운 모험. 음식이거든요. 그들은 무슨 언어를 쓰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음식은 사람을 연결해 주세요. 세상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음식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마음에 드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대답하는 것을 더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그 맛이 더 진하고 싶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찌개를 다 가려고 할 때 고립된 외계인 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뭔가 두꺼워지면 오랫동안 계속해서 도망칠 것 같아요. 나는 꽤 오랫동안 쫓겨나서 스스로를 도울 것이고 그 과정에서 다소 무너지고 공허해졌을 것이고 모델로 잡아당기는 것은 압축과 거절의 많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주머니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작은 부분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숨이 나왔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제 손 위에 조용한 손을 자랑스러워요. 그녀의 손은 뭉클했어요. 외모는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열정은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제의를 모험하려고 합니다. 저는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그녀를 쳐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이제 열정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녀는 조용히 웃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요. 그냥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의 마음을 먼저 뒤돌아 다시 찾아보세요. 길이가 느껴지네요. 그녀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아주 유일하게 제 안이 빈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아주 희미하게 남아 뭔가가 피어오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희망한다는 생각, 오히려 컨테이너 생각은 반대, 다시 시도할 힘이 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딱 한 번만 더. 제 삶은 너무 오랫동안 어둡기만 해서 갑작스러운 빛이 너무 눈부시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박 아주머니의 작은 식당에 발을 들릴 때마다 삶의 색깔이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걸 느꼈어요. 고추장의 진한 붉은빛, 깻잎의 짙은 초록색, 그리고 완벽하게 익힌 잡채의 황금빛이 제 머릿속에 희망이라는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받은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제게는 하나하나가 선물이었어요. 박 아주머니의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몇십 년 동안 쌓아온 자신감으로 움직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다정함이 묻어나 있었어요. 그녀는 양념을 섞고 채소를 썰고 냄비를 젓는 모든 과정에 그녀의 영혼을 담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게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건 삶에 대한 갈증이었죠. 어느 날 오후 아주머니께 김치를 담그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세요? 손님도 많지 않은데요. 아주머니는 손을 닦으시더니 살짝 슬프면서도 따뜻한 미소로 저를 보셨어요. 음식은 세상과 연결되는 방법이거든요, 유코 씨. 내가 만든 음식을 한 사람이라도 맛있게 먹어주면 그걸로 충분해요. 중요한 건 사람 수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연결이죠. 그 말씀은 며칠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단순한 철학, 무언가를 창조하고 사람들과 연결되며 마음을 나누는 것. 그건 제가 떠나온 냉혹한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모델로 활동할 때는 경쟁이 전부였고 연결이나 나눔 같은 건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이 작은 식당에서는 불완전함도 받아들여졌고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아주머니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채소를 자르고 설거지를 하거나 반찬 그릇을 채우는 간단한 일만 했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주머니는 더 많은 일을 맡기셨어요. 불고기 양념을 완벽히 조합하는 법, 만두가 팬에서 터지지 않게 접는 법, 김치를 맛있게 발효시키는 법 등을 배웠죠. 특히 김치를 담그는 과정이 저에게는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그건 일종의 의식 같았어요. 아주머니는 모든 과정을 천천히 설명해 주셨고 그 목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제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먼저 배추를 소금에 절여야 해요. 아주머니는 굵은 소금을 배추 위에 뿌리며 말씀하셨죠. 이 과정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고 부드러워지면서 양념 맛을 흡수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주머니 말씀대로 손으로 소금을 배추에 꾹꾹 눌러가며 뿌렸습니다. 배추의 거친 촉감과 소금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는 게 묘하게 안정감을 줬어요. 배추가 준비된 후 고춧가루 양념을 마늘, 생강, 멸치 액젓과 함께 섞었습니다. 냄새는 강렬하고 자극적이었지만 입안에 침이 고이게 만들었죠. 이제 아주머니는 고무장갑을 건네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양념을 배추잎 하나하나에 발라줘야 해요. 부드럽게 하지만 꼼꼼히. 모든 잎이 골고루 양념에 덮이도록 말이에요. 양념을 바르면서 저는 묘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만들어지는 음식이 건강에도 좋고 맛도 훌륭하고 사람들 마음까지 위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랑이 담긴 예술작품이었죠. 김치는 살아있어요. 아주머니는 반짝이는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발효되는 동안 계속 변화하고 성장하거든요. 마치 우리처럼요. 그 말은 그날 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과 제 삶에 닮은 점을 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고 양념을 흡수하며 변하는 것처럼 저도 힘든 시기를 거치며 점점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죠. 한식을 향한 제 관심이 커지면서 저는 한식의 건강 효능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작은 식탁에 앉아 책과 노트북에 둘러싸인 채 읽고 메모하고 또 읽었죠. 김치에는 소화와 면역력 강화에 좋은 유산균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된장에는 항산화 성분과 효소가 들어있어 건강에 놀라운 효과를 준다는 것도 배웠어요. 참깨와 마늘 같은 단순한 재료에도 항염증 성분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아가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안에서부터 치유하는 과정이었어요. 제 몸을 학대하고 굶기며 스스로를 파괴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이런 음식을 통해 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어요. 박 아주머니의 식당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하지만 곧 입소문은 빠르게 번졌고 도쿄 전역에서 사람들이 그녀의 음식을 맛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 작고 조용했던 식당은 점점 활기로 가득 찼어요. 저도 제 여정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아주머니와 만든 요리 사진을 올리는 게 전부였어요. 밝은 색감의 비빔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완벽히 구워진 갈비 사진들로요. 하지만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면서 재투쟁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음식을 통해 치유되었는지,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는지 솔직히 털어놨죠. 놀랍게도 사람들이 공감해 주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이 댓글을 통해 제게 응원을 보내줬어요. 그들 중에는 섭식 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불가능한 미의 기준에 억눌렸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음식을 배우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죠. 그들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박 아주머니의 식당에서 작은 모임을 열기 시작했어요. 힐링 디너라고 이름 붙인 이 모임에서는 손님들이 건강에 좋은 한식을 맛보며 각 요리의 효능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요리 과정을 직접 보여주시고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밤들에는 웃음과 눈물, 그리고 따뜻한 연대감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손님들 앞에서 김치의 발효 과정이 마치 제 성장 과정과 닮아 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건 단순히 런웨이에서 봤던 박수와는 다른 종류의 자부심이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아는 기쁨이었죠. 1년이 지나자 박 아주머니의 식당은 문화적 현상이 되었어요. 음식 블로거 기자, 심지어 TV 방송팀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다루기 위해 찾아왔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은 부엌에서 아주머니와 조용히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서로를 치유하는 그 순간들이요. 제가 몇 달 전에 저를 돌아보면 정말 다른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땐 잃어버리고 부서지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마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식을 통해 저도 변화할 수 있었던 거죠. 정말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 건 이 길을 걸으면서 처음이었습니다. 제 삶의 전환점은 조용히 찾아왔어요. 마치 폭풍 전 나뭇잎이 살랑거리는 소리처럼요. 모델 경력에서 자주 겪었던 거절의 드라마틱한 순간들과는 달랐어요. 그것은 박 선생님의 작은 식당에서 보내는 하루하루의 규칙적인 리듬 속에서 왔습니다. 요리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를 배우게 되었죠. 처음에는 한국 요리를 시도할 때 많이 서툴렀어요. 마늘을 태우고 김치를 너무 짜게 만들고 한 번은 밥이 덜 익으면서도 흐물흐물하게 만들어버렸죠. 하지만 박 선생님은 절대 저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미소를 지으시며 눈가가 쪼그라들면서 실수는 레시피의 일부분이야 라고 말씀하셨죠. 천천히 요리는 완벽함이 아니라 재료, 과정, 그리고 음식을 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박 선생님의 지켜보는 속에서 끓고 있는 된장찌개를 저어주며 저는 몇 주 동안 제 옛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거절의 아픔, 전고 완벽해야 한다는 끝없는 압박, 끊임없는 배고픔 모두가 먼 기억처럼 느껴졌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삶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온라인에 제 여정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배우고 있는 요리 사진 몇 장을 올렸죠. 완벽하게 노릇노릇한 전 한 접시 생기 넘치는 비빔밥 한 그릇. 하지만 곧 이 요리들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글을 쓰게 되었어요. 박 선생님의 지혜에 대해, 음식을 사랑의 형태로 보는 법을 배웠던 이야기, 그리고 불가능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제 몸을 굶기면서 느꼈던 공허함에 대해 썼죠. 그리고 진정한 요리, 진짜 재료와 진정한 배려로 요리하는 것이 저를 다시 찾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썼어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반응했어요. 제 글에 감동받았다는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렸죠. 여성들은 기대에 갇혀 있었던 자신의 이야기와 자기를 사랑하는 데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떤 이들은 저와 같은 요리에서 위안을 찾았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단순히 제 솔직함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때 수지와 다시 연락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몇 년 동안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죠. 서울에서 모델로 활동할 때 친했지만 거리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녀에게 연락했을 때 그녀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너의 포스트를 보고 있었어. 그녀가 첫 통화에서 말했어요. 너가 하는 일이 용기 있는 거야. 수지는 제가 그만둔 지 얼마 되지 않아 업계를 떠났어요. 저와는 다르게 그녀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렇게 했죠. 끊임없는 감시에 지쳐서 조용하고 보람 있는 삶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지금은 부산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요리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죠. 여기 와봐. 그녀가 말했어요. 너가 좋아할 것 같아. 2주 후 저는 수지의 주방에서 야채를 썰고 있었어요. 그녀의 지도 아래 박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들을 배웠죠. 물을 자르는 정확한 방법, 깨를 볶는 중요성, 완벽한 김치를 만드는 기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운 건 균형의 중요성이었어요. 모든 요리는 균형이 필요해. 우리가 떡볶이를 만들고 있던 어느 후 그녀가 말했어요. 달콤하고 매콤하게, 부드럽고 쫄깃하게. 모두 조화로운 것이야. 그녀의 말이 제 마음에 남았어요. 저는 요리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균형을 찾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저는 극단적으로 살았어요. 저를 굶기고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스스로를 벌주었죠. 이제는 중간 지점을 찾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대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죠. 어느 저녁 수지의 베란다에 앉아 언덕 너머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며 그녀가 저에게 물었어요. 이 모든 걸로 뭘 하고 싶어? 저는 망설였어요. 그 질문이 너무 크고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박 선생님과 그녀의 작은 식당, 그리고 온라인에서 저에게 연락한 낯선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제 말을 들으며 덜 외롭게 느꼈다고 한 여성들, 그리고 매번 주방에 들어설 때 느끼는 기쁨, 저를 뿌리내리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 느낌을 떠올렸죠. 저는 이걸 나누고 싶어요. 드디어 말했어요. 음식이 저를 다시 찾게 해준 것처럼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싶어요.
수지는 마치 제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함께 하자.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수지와 저는 사람들이 단순히 먹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고 전통을 공유할 수 있는 식당을 구상했죠. 일본과 한국 요리가 고유한 점을 축하하면서도 서로 보완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우리는 식당 이름을 하나로 정했어요. 하나는 일본어와 한국어로 모두 꽃을 의미해요. 성장, 아름다움, 그리고 회복력의 상징이죠. 개업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기대와 두려움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하지만 박 선생님의 말을 기억했어요. 실수는 레시피의 일부분이야. 그리고 수지의 균형에 대한 교훈도 떠올랐죠. 두려움과 기대, 의심과 희망 모두 과정의 일부였어요. 드디어 개업일이 도래했을 때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낯선 이들이 공간을 채우고 그들의 웃음소리와 수다로 가득 찼죠. 저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각 요리 뒤에 숨은 이야기를 나누며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녔어요. 수지는 주방에서 손놀림이 익숙하게 요리를 하며 접시를 내놓고 있었죠. 밤이 끝나갈 무렵 저는 지치면서도 황홀한 기분을 느꼈어요. 빈 식당에 서서 참깨 기름과 간장의 희미한 냄새가 남아있는 공기를 맡으며 저는 전에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느꼈어요. 이것이 제 목적이었고 제 집이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하나는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커뮤니티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연결을 위해 찾아왔죠. 배우고 나누고 치유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면서 저도 치유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믿기 어려워요. 저는 제 가치가 어떻게 보이는지, 세상이 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진실을 알아요. 제 가치는 제가 주는 것,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쏟는 사랑과 배려에서 나온다는 걸요. 그리고 그것이 저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이유예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하나의 주방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어요. 빛이 카운터 위로 황금빛으로 쏟아지고 저는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하고 있어요. 박 선생님, 수지, 친구에서 가족이 된 낯선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를 모두 하나로 묶어준 음식, 그 단순하고 아름다운 음식에 대해서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